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페이지의 8조 같이 볼게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8조랑 9조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둘 다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일단 구조를 먼저 잡고 말씀을 드릴게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앞서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협정관세 적용 요건 중에 맨 마지막에 나왔던 게 이거였거든요. 네, 신청을 해야 된다고 나오는 게 있었던 거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기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하는 것들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수입신고할 때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예외로 나오는 거는 수입신고 수리 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요거를 저희가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합니다. 사후라는 거는 수입 이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원칙이 이러하고 예외가 이러한데, 수입신고 수리 전에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좋은 거냐면 처음부터 납부를 안 하고 수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협정관세라는 것이 그러니까 원래 정해진 세율보다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세율이 관세가 없는 게 있으면은 아예 안 내고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좀 인하된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적게 내고 들어올 수가 있겠죠. 예외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은 납부를 먼저 해요. 수입 시점에는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거에 따라서 차이만큼에 대해서는 경정 청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경정 청구 이후에 경정 결정을 받으면 환급 신청을 해서 환급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냈다가 돌려받는 거죠. 사후에 하게 되면. 일단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하게 됐을 때 좀 혜택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 기본 원칙은 저희가 원산지 증빙 서류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할 때 제출을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하게 됐을 경우에는 원산지 증빙 서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출을 안 해도 됩니다. 다만 가지고는 있어야 돼요. 내가 서류가 없는데 적용을 하겠다, 이건 안 되거든요. 일단 가지고는 있을 이때 세관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제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입신고 수리 후에 하게 됐을 경우에는 원산지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게 원칙이에요. 일단 차이가 있죠. 증빙 서류 제출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고는 있어야 되는데,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세관에서 요구를 하면 그때 제출을 하는 겁니다. 세관에서 증빙서류 가지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제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하게 됐을 경우에는 요거 말고도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도 인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제출 면제 또는 제출 생략이라고 말을 쓰게 되는데, 특정 물건에 대해서는 아예 제출 자체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어요. 수입신고 수리 후에 하는 것들은 일단 기본 원칙은 세관장이 요구하는 거랑 관계없이 무조건 제출을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는 있어요. 예외. 전체 중에서 일부 서류만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만 제출을 안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저희 앞전에 용어 그 정의 기억나시죠? 원산지 증빙 서류는 원산지 증명서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말했던 거거든요. 그 전체 중에서 원산지 증명서만 제출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 게 있어요. 요거는 어떨 때를 말을 하는 거냐면 서로 간에 전산으로 연계되어 있을 때,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산으로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을 경우에는 제출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는 이것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것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만 제출을 안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신고 수리 후에 하는 것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까지는 신청을 할 수가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수입신고 시점에 이게 없다 하더라도, 신청 안 한 게 있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까지는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은 추징을 당한 경우입니다. 추징을 당한 경우에는 45일 이내에는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있어서 일단 크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 조를 보고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제8조가 아까 말했던 원칙을 말을 하는 거고요. 넘겨보시면 제9조가 나오는데, 구조는 예외적인 신청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가 제목 보시면은 사후 적용 신청을 써 있잖아요. 수입한 이후를 말을 하는 것이고, 자, 원칙에 해당되는 8조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랑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요게 원칙이에요. 세관장을 따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좀 알고 계실 거 생각하는데, 관세 행정 업무를 할 때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기관은 다 세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세관에게 신청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떤 개념이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납세 신고라는 게 뭔지 아시죠? 내가 납부할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고, 납세 신고는 수입 신고 시점에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정해 보죠. 여러분들이 물품을 수입을 할 때 내가 수입하는 물품 중에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FTA 적용을 받고자 한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수입 신고할 때 그 물품의 세율을 협정 세율을 적용해서 수입 신고를 하는 거예요. 협정 관세라 부르는 FTA 적용해서 그에 따른 세율로 세관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세관에서는 신고를 받은 거죠. 요거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해줘야 돼요. 관세법에 보시면 그런 것도 있거든요. 용도세율 같은 경우에도 납세신고, 그러니까 수입신고를 하면서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라는 것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세관에게. 감면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감면받은 걸로 해서 신고를 하되 감면 신청서라는 것을 세관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걸 저희가 감면 신청이라고 말을 쓰게 되죠. 그래서 수입 신고를 하면서 별도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를 얘기한 거였고요. 그다음 2항에 보니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 수입자는 원산지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을 하여야 한다고 써 있잖아요. 자, 체크할 게 뭐냐면은 반드시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아닙니다.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을 하는 거죠. 요구하지 않으면 제출을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요건 있어야 되죠. 원산지 증빙 서류를 갖추고는 있어야 돼요. 서류 없이 FTA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서류는 갖고 있어야 돼요. 다만 세관에 제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죠. 요것도 잘 내거든요. 요거 보실 필요가 있겠고, 단서가 있어요.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요게 뭐냐면 제출 면제 물품입니다.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물품, 원산지 증빙 서류 제출 면제 물품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말을 썼죠. 특정 물건을 제외하고는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시행령에 나올 텐데 그거는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저 특정 물건에 대해서는 정말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는 세관에게 제출 자체가 면제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한번 그럼 옆에 가서 시행령에 나와 있는 대상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제4조 밑에 보면 3항이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3항. 법 제8조 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과세 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소액 물품이 되는 거예요. 소액 물품. 금액이 크지 않는 물건 같은 경우는 그때는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자체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 용품들 같은 거 있잖아요. 개인 용품들은 그거 제출하지 않고서도 FTA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0달러라고 하는 것은 국내 법에서 정한 거잖아요. 근데 협정에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쓴 거예요. 1,000달러 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1,000달러가 일단 국내 법에서는 소액으로 보고 있는데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게 있을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내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700달러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아세안은 200달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1,000달러로 되어 있기는 해요. 웬만한 협정은 1,000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0달러 같은 경우에도 괄호가 있는데요. 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협정에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1,000달러를 더 넘게 해서 면제를 하는 물품으로 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괄호가 없었다면은 무조건 1,000달러 넘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하는 건 아닌 거고, 만약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단서가 있네요. 다만 수입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FTA라고 하는 것들은 운송 단위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BL, 에어웨이빌이라고 하는 한 건의 BL로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제가 해외에서 물건을 사왔는데 국내로 수입한 물품의 가격이 따져보니까 과세 가격이 미화로 1,200불인 거예요. 딱 지금 넘어간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적용받기 위해서 머리 굴린 게 뭐냐면은 그럼 이거를 수입신고 하는 거를 2개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수입신고를 하나는 예를 들면 US 달러로 했을 때 뭐 800으로 하고 또 하나는 400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거 안 된다는 거예요. 분할신고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수입신고 단위로 따지면 그렇게 적용되는 거 볼 수가 있는데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선적 단위로 하는 것이거든요. 수입신고 단위가 아닙니다. 그 물건이 우리나라에 선적돼서 들어왔을 때 그 가격을 가지고 하는 거라 요거를 나눠서 신고하더라도 적용이 안 된다라고 말을 쓴 거예요. 분할해서 수입 신고하는 경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거는 제외라고 말을 쓴 거고 2호 동종 동질 물품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 공정 또는 수입 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물건인 것인데 얘가 원산지가 바뀌지 않는 물건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면제가 될 수 있다고 말을 쓴 건데 저희가 주의할 게 있어요. 한번 끊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종 동질 물품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한번 끊으시죠. 계속해서 같은 물품을 수입을 하는 거예요. 딱 끊고 그 뒤에 해당 물품에 쭉 보시면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에서 한번 끊으시죠. 계속해서 수입되는 물품 중에서 원산지 변동이 없는 물품으로 범위가 좁혀진 거죠. 좁혀진 거고 그 뒤에 보면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범위가 좁혀진 거죠.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원산지가 변동이 안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물품에 한정해서 면제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엔드 조건인 거죠. 이제 다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주의할 거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낼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뭐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자, 밑에 3호 보겠습니다.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FTA 특례법에서도 그거 나오거든요.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가 있어요. 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결정 기준 훈육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유권서를 받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걸 받은 물품이라면
그때는 원산 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말을 쓴 겁니다. 이미 확인은 받은 거니까. 다음에 4호,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상표, 생산 국명 등에 따라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죠. 이건 뭐냐면요. 세관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물건은 상표를 봤을 때 또는 어떤 형상을 봤을 때 이거는 원산지가 어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있을 경우에는 그거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다만 맨 끝에 보시면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뒤에는 표현이 없었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BMW 이런 거 있죠. BMW 벤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독일 차량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것만으로 원산 제출을 안 할 수 되는 거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물품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품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물품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저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것들은 세관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원산지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이건 언제 얘기하는 거냐면 요때 원칙적인 방법이 있었잖아요.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하는 경우로만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건 상관없습니다. 요건 아니거든요. 요거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 신청하는 물품들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물건들은 세관에서 요거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출 자체가 아예 면제되는 물품이다라고 말을 쓴 겁니다. 다만 이 물건이라도 예외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앞으로 가보시면은 저희 법 8조 2항 단서를 다시 볼 거예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아까 봤던 물품들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죠. 그죠? 제외가 있잖아요. 관세 탈루 우려가 있다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예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 탈루를 하는 걸로 보인다 그러면은 제출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아예 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아까 봤던 그 물품들이 네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겠죠. 저희는 보기 5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말이 나온 김에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그렇게 나온 문제가 있었는지. 제 3장이 될 거고요. 3장이 아니고 2장. 5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5페이지에서 저희 문제 6번 한번 보시죠. 문제 6번. 협정관세 적용 시점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단은 지금 그 중에서 3번 보기랑 4번 보기 보면 되겠습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 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일지라도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된다. 요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이게 원래 없던 내용이 됐었죠. 법에 보시면 그런 말은 없었어요. 기재부령으로는 말이 없었어요. 일단은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써 있었긴 했었기 때문에. 일단 4번 볼까요? 세관장은 동종 동질 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공정상의 변동이 없는 물품들 중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요건 맞는 거죠. 일단 정답은 3번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따로 정하는 게 없었거든요.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틀린 걸로 보이긴 하는데, 하나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2013년도 나왔던 문제다 보니까 법이 바뀌는 경우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틀린 게 맞아요. 근데 그 당시로 따지면은 맞을 수도 있어요. 개정이 됐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건 고려하지 마시고 지금 시점에서 이게 맞는지를 보시면 돼요. 옛날 나왔던 보기는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 틀린 건 틀린 걸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저희 그 법령집으로 와볼게요. 그 다음에 저희 어디를 볼 거냐면은 사망 볼게요. 법 사망입니다. 세관장은 수입자가 요구받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 서류만으로 원산지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한 거냐면 아까 사망에 보시면 이런 게 있었잖아요. 원래는 의무가 없는 거긴 하지만 세관이 요구하면 제출을 하라고 돼 있던 것이고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제출받은 게 있었는데 받아보니까 뭔가 내용이 부실한 거예요. 그러면은 세관은 협정관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적용 안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고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을 안 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 적용을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게 사망이 나와 있는 거죠. 제출을 안 하거나 제출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한다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말을 쓴 거고요. 다음에 사항.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심사는 사후에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저희 관세법에 가서 보시면 그거 나온 게 있었거든요. 세액심사라고 나온 게 있었어요. 세액심사 같은 경우도 원칙은 수입신고 수리 후에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전에 할 수 있게 하는 게 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받았던 시점이 언제냐면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받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를 해버리게 되면 이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심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저희 관세법상 세액심사랑 같은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단서가 있죠. 다만 관세 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인정해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요거 똑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저희 납세 신고했을 경우에도 세액심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쓰고 있었거든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를 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를 한다고 나온 게 있었던 건데 그거랑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옆에 가보면 시행규칙 6조에 그 대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것도 있죠. 1호, 2호, 3호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 것이고 요거는 관세법에 나왔던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물품과 비교해 보시면 눈에 보일 것 같아요. 수입신고 수리 전 심사하는 예상 물품 같은 경우에는 1호와 2호가 뭐였냐면은 감면이랑 분할 납부를 말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 빼고 나머지 3개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게 얘랑 똑같은 거죠.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다만 다른 기능이 뭐냐면은 1호에 나와 있는 거는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라고 말을 쓰고 있잖아요. 요게 관세법에서 어떻게 말을 쓰고 있는 거냐면은 관세법상에서는 불성실 신고인 이렇게 말을 썼던 거죠. 관세청장이 정하는 불성실 신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FTA에서는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라고 표현하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정 어떤 업체가 뭐 생산자 추적을 한 사람들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허위로 발급한 게 아니고 걸린 거예요. 그럼 그 업체들은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로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수입하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자로부터 수입하는 게 있으면 요거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를 먼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2호에 나와 있는 것은 똑같잖아요. 체납 중인 자가 신고하는 거죠. 체납 같은 경우는 제외가 있잖아요. 소액 체납은 제외죠. 기간과 금액을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기간은 저희 7일, 금액은 10만 원이 되는 거죠.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 추계금 같은 거 내려고 갔을 때 7만 원 내는 경우는 없거든요. 여러분도 아직 어리시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데 저는 많이 내러 다니는데 저는 7만 원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거 내면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낸 적은 없는데 보통의 경우에도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가거든요. 7만 원 내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금액은 7이 안 들어간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을 말하는 건 아닌데 그냥 좀 떠올려 봤을 때 7은 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간은 7일 이내까지로 되어 있죠. 미만은 해당 내는 그 기준 되는 것을 제외하는 거고 이내라는 것은 포함을 하는 것이거든요. 7일 이내라는 것은 7일까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7일까지. 10만 원 미만은 10만 원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10만 원 이상부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 예, 그런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and가 아니고 or가 되는 거죠. 미만이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3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이 여기 보니까 세율 차이가 큰 물품 등 수입 신고 수리 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따로 정하는 물품이죠. 저희 그 관세법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비슷한 말 나온 게 있었거든요. 가격 변동이 큰 물품이거나 그 밖에 수입 신고 수리 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라고 나온 게 있었는데 똑같은 거죠. 요거는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좀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내용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법제 8조였습니다. 8조였던 거고 다시 시행령 4조로 가볼게요. 여기는 절차가 쭉 나열되어 있는 건데 일단은 4조 1항 보겠습니다.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양식은 기재부령으로 정한다고 써 있던 거고 옆에 보면 6조 2항에 신청서 서식을 말하는 게 있었습니다.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보이시죠? 요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련된 서식들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세법에서도 수입신고서 이런 것들은 기재부령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다시 시행령 4조 단서로 가볼게요. 다만 수입자가 제3항 1호의 물품에 대해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3조 3항 1호가 뭔지 보시면 아까 봤던 소액 물품을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소액 물품들은 별도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적용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냥 수입신고서 내용 안에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제출을 해요. 요거를 안 내요. 요걸 안 내고 수입신고서 안에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해서 체크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이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그거 말고 소액 물품은 보다 간소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얘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소액 물품들은 보통 개인 물품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개인 물품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개인 용품은 저희가 간이신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간이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에 따라서 간이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가서 봤더니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에 들어가는 사항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 요거를 다 외우는 것은 조금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제가 좀 간이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간편하게. 첫 번째,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요게 들어갑니다. 당사자 정보가 들어가요. 당사자. 이게 누구냐면은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정보를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요거를 적어야 돼요. 내가 지금 적용할 때 당사자가 누군지 적는 게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운송 정보라는 것을 기재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건 왜 필요한 거냐면은 직접 운송 원칙 때문에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왔다는 거 있잖아요. 선적항, 뭐 선적 날짜 이런 거 적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적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그 물품 정보를 적는 것들이 있어요. 물품 정보. 내가 지금 수입하는 물품이라고 하는 것의 품명이 뭔지, 품명, 그리고 원산지를 판단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원산지의 결정 기준이 뭔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혹시라도 문제가 나오면은 이걸 가지고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 나눠볼 수 있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호, 2호, 3호가 뭘까요? 당사자 정보가 되는 거죠.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이게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 5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거죠. 저희 물품 정보가 돼요. 4, 5. 그 다음에 6, 7 같은 경우는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증명서 발급 번호 이런 게 어떻게 되는가를 적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7, 8, 9 같은 경우는 운송 정보가 되는 거죠.
이게 어디서 실렸고 어디서 환적된 게 있었다라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기재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요게 다예요. 혹시라도 문제가 나온다면 이걸 생각해 두고 답을 골라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나머지 다 봤던 거고, 그 다음에 시행령 제4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나서 제2항 1호부터 3호까지 해당하는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변경사항을 통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게 됐는데 혹시 바뀐 게 있으면 변경 내용을 알려라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5항 보겠습니다. 5항에 봤더니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이라고 나오는 거 있거든요. 요거는 관세법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게 있었어요.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라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관에 이제 제출을 할 거란 말이죠. 협정관세 적용 신청하는 것이 있는데 신청할 당시에 당연한 거겠지만 원산지 증명서가 유효했을 때 인정이 되는 거겠죠. 협정관세 적용 신청 당시에 원산지 증명서 유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던 것에 한해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 증명서는 유효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거든요. 한 번 발급했다고 해서 쭉 쓰는 게 아니고 한 번 발급하고 나서는 유효한 기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세관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칙은 뭐냐면요. 수입신고 1부터 소급하여 1년 안에 발행이 되어야 합니다. 수입신고 1부터 소급하여 1년 안에 발행이 되어야 합니다. 예,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물론 1년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 말을 보게 되면 수입신고 1부터 소급해서 그러니까 수입신고 당시에 유효한 거여야 한다 말을 쓴 거고요. 예외라고 하는 것들은 그 기간에서 빼주는 게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경과되기 전에 국내 도착을 했는데요. 다만 신청은 경과 후에 신청을 한 거예요. 이 경우도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도착한 거를 그냥 적용 가능한 날짜로 보는 거거든요. 경과되기 전에 국내 도착을 했다면 이렇게 해요. 도착한 날에 다음 날부터 신청한 날까지 기간을 빼줍니다. 이거를 빼줘요. 그러니까 경과되기 전에만 도착을 하면 신청 나중에 하더라도 된다는 거예요. 유효한 걸로 보겠다는 거죠. 두 번째, 유효기간 경과 후에 도착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는 게 어떤 경우인 거냐면은 도착을 늦게 하긴 했는데 이것이 원인이 뭔지 봤더니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늦게 왔다는 거예요. 요게 뭔지 말씀드리면은 천재지변이 되는 겁니다. 천재지변. 천재지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게 왔다는 거죠. 유효기간 지나서 왔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때 어떻게 말을 쓰는 거냐면 이런 어떤 천재지변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없어진 날까지는 기간을 빼주는 거예요. 요거는 관세법도 똑같이 나와 있는 게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5항 보겠습니다. 법제 8조 2항 본문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 신청할 당시에 갖춰야 되는 원증명서는 수입신고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썼죠. 요게 관세법에서는 수입신고일부터 소급해서 1년 이렇게 말 쓰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간에 그 협정에 따라 정해져 있는 원산지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 안에 있는 것이 한다고 말을 쓴 거고요. 다만 이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라고 말을 썼어요. 이걸 빼준다고 말을 쓴 거고 1호
유효기간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라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까지의 기간은 제외를 해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유효기간 경과하기 전에 수입항에 도착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나중에 신청하더라도 유효기간 경과하고 나서 신청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원래 원칙은 수입신고 일자로 봤을 때 유효한 것일 것을 요구했던 거잖아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경과되기 전에 국내로 도착한 거였고 다만 신청을 나중에 한 거였다 하면은 요거는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날짜를 통째로 빼주니까요. 도착한 날 다음 날부터 신청일까지 기간을 아예 그냥 빼주기 때문에 이 안에만 오면은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에 2호 천재지변 등 부가액에 따른 운송 지연 그 밖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없어진 날까지 기간은 제외시켜 준다는 거죠. 천재지변 등에 따라서 늦게 왔다면 그것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없어진 날까지 기간을 빼주고 나서 계산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유효기간 경과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경과된 경우라면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6항 보겠습니다. 법제 8조 2항 본문에 따라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법제 8조 2항 본문이 뭐였냐면요.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였어요.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을 할 때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말을 쓴 거거든요. 다만 밑에 나와 있는 것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경우를 빼고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1호 협정에서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반드시 원본을 내야 되는 것이고 2호 세관장이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원본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사본을 받아봤는데 뭔가 좀 위조를 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원본 갖고 오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호 해당 물품이 법제 37조 1항에 따라 정하고 있는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리스트에 올라오는 사람들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원본을 가지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입신고, 그러니까 협정관세 적용 신청은 원칙이 뭐냐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관장에게 신청을 하는 거였어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을 하는 거였습니다. 제출을 할 당시에는 원산지 증빙서류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제출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일단 가지고는 있어야 되는데 보유하고는 있어야 되는데 제출을 요구받으면 그때 내는 거였던 거고 세관장이 요구하지 그러니까 그런 대상 중에서도 지금 다 지워버렸는데 대상 중에서도 아예 처음부터 제출이 면제되는 물품도 따로 나왔던 게 있던 거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아예 면제가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그것이 관세 탄류의 우려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제출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관장이 요구했던 것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제출을 아예 안 하거나 제출을 했다 하더라도 인정하기 어려운 게 있었을 때는 협정관세 적용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게 됐을 때는 당연한 거지만 그때 적용되는 원산 증명서의 유효 기간이 유효한 것일 때를 말을 했던 것이고 그게 원칙이 뭐냐면은 수입신고 시점을 봤을 때 당시에 유효한 것일 것을 요구했던 건데 다만 예외적으로 아까 말했던 두 개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날짜를 제외하고 계산을 하는 게 나왔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유효기간 경과되기 전에 국내 도착을 했다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협정관세 종신까지 날짜 다 빼주니까 다 제외시켜주기 때문에 경과되기 전에만 국내 도착을 했다면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경과되고 나서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천재지변 등에 따라 발생한 거였다면 그것의 어떤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없어진 날까지 기간을 아예 통째로 빼고 계산을 다시 해보는 거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의 신청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그것도 이해하겠네요. 아까 말했던 것 중에 협정관세 신청을 하게 됐을 경우 세관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심사하는 거 원칙은 뭐냐면 사후에 하는 게 원칙이었던 거고 다만 예외적으로 사전에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게 있었던 거고요. 사전이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왔던 것이었죠. 불성실하고 볼 수 있는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
하나, 두 번째 체납 중인 자가 나왔던 것이고, 세 번째로는 세율 차이가 큰 물품 등으로서 이거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하는 것이 안 맞겠다고 해서 따로 정하는 물품, 즉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구조 잠깐 얘기하고 식사하고 올게요. 협정관세 사고 적용 신청이 나와 있습니다. 자, 1항과 2항이 나오는데 1항이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수입신고 수리 후 1년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신고 수리부터 1년 안에는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그다음 2항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좀 추징을 당하는 경우라 보시면 되는데요. 자, 수입자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서 관세법 38조의 3 제6항, 요게 뭐냐면 경정을 말을 하는 거고, 39조 2항, 요거는 저희 추징을 말을 하는 거예요, 추징. 경정은 납세무자가 신고했던 것에 대해서 세관이 바꾸는 걸 말을 하는 거고요. 추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고한 거랑 관계없이 세관이 뭔가 오류가 있는 걸 발견했을 경우에는 그냥 자의적으로 추징을 할 수 있는,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추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정이든 추징이든 이거는 세관에서 관세를 징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징수하는 경우에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사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옆에 나와 있는데요. 시행령 5조 제3항에 보시면 그게 현재는 45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내 기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 그게 현재는 45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거 설명 잠깐 드릴게요. 품목분류가 바뀌었다고 얘기했잖아요. 품목분류 바뀌었는데 왜 다시 신청을 하게 해주고 있을까요? 품목분류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관세율을 결정을 합니다. 관세율. 그리고 원산지 결정 기준은 품목분류에 따라서 그게 내용이 결정이 돼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HS 코드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 생산 기준은 별개인 거고요. 그거는 품목에 관계없이 다 되는 거고, 실질적 변형 기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PSR이라고 말 쓰고 있거든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라고 말을 쓰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HS 코드에 따라서 내용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은 세관이 봤을 때 수입 신고했던 코드가 이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원산지 판정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어떤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자, 이런 물품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구성 자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물건들이 있어요. 코드가. 이 물품의 원산 결정 기준은 CTH였던 거죠. 그러니까 4단위 변경 기준이었던 겁니다. 4단위 3번 변경 기준. 똑같이 8537, 8538, 8517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얘가 비원산지 재료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똑같은 거예요. 자, 판정을 할 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랑 얘랑 코드가 다르죠. 다르니까 얘는 충족이 된 거예요. 인정이 된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8537로 갔단 말이에요. 얘랑 얘랑 똑같죠. 얘는 당연한 거지만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가 바뀌면 원산지 판정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근데 세관이 봤을 때 이런 건 내용을 모르거든요. 모르고 그냥 증명서에 나와 있는 것이 9032라고 적혀져 있고 CTH라고 써 있으니까 적용된 게 있었는데, 요게 8537로 바꿨을 때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배제를 하는 거예요. 세관에서는 일단 요거는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충족한지 안 한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배제를 해놓고, 혹시 충족한다면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만약에 이 코드가 얘가 8537이 아니고 8536이라는 코드가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얘든 다 순역이 되는 거거든요. 되는 건데 세관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빼고 얘만 보고 이렇게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순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배제를 먼저 해놔요. 배제를 먼저 하고 혹시 순종이 가능하다면 증명서를 다시 바꿔서 오라는 거죠. 원산지 증명서를 정정해서 이걸로 다시 발급해서 온다면 그때는 적용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해 잘 안 되시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는데 일단은 밥을 먹어야 좀 머리가 돌아갈 것 같아서 식사하시고 다시 와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네.